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아요? 한국은 그저 높이 평가된 빈민국일 뿐이라며 본인이 모든 걸 밝히겠다고 찾아간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3초 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모든 걸 공개하겠다며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녀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 페트로바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적인 황금지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죠. 저희 집은 1890년에 지어진 귀족저택인데 혁명 이후 잠시 몰수되었다가 소련 붕괴 후 우리 가문이 다시 사들였다고 해요. 제가 자랄 때는 이 집의 웅장한 계단과 샹들리에가 마치 동화 속 성처럼 느껴졌죠. 저희 아버지는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페트로바 에너지의 CEO세요. 할아버지는 소련 시절 시베리아 유전 개발의 선구자셨고 그 덕분에 아버지는 소련 붕괴 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모스크바 음악원 출신 피아니스트셨는데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저를 유난히 더 귀하게 키우셨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영국의 유명한 기숙학교를 다녔고 방학 되면 프랑스 리비에라의 별장에서 지내며 예술과 문화를 배웠죠. 하지만 다른 러시아 재벌가 아이들과는 좀 달랐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과학이었거든요. 특히 물리학에 푹 빠져 있었는데 아버지 회사의 연구소에 가면 이것저것 질문하느라 연구원들을 괴롭히곤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영국에서 물리학 올림피아드 동메달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학생들과 경쟁했는데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한국 학생들이 가져갔죠. 당시에는 그저 공부만 하는 아시아 학생들이라고 무시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를 나왔지만 저는 MIT에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죠. 러시아의 미래를 이끌 사람이 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느냐며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결국 교환학생이라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MIT 생활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특히 룸메이트인 사라 때문이었죠. 보스턴 토박이인 사라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놀라게 했어요. 방 한쪽 벽이 전부 K-팝 포스터로 가득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문화도 아닌데 하필 왜 한국 문화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사라는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작은 나라 언어를 배워서 뭐 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사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엘레나, 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노트북을 펼쳐서 보여줬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 본 건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 1위더라고요. 그 다음은 배터리 기술 특허 보유 현황이었는데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한국 기업이었죠.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이 아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통계들이 조작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매체에서는 한국을 항상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수업에서 왔어요. 신재생 에너지 수업의 벤 터너 교수님은 세계적인 배터리 전문가셨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현재 전기차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테슬라가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가 듣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버지 회사의 기술연구소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죠. 우리 회사도 이미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새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도 한국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회사의 이사회 회의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우리 회사의 오래된 가족 친구인 미하일 삼촌이 몰래 알려주셨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면서요. 석유 산업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주변 러시아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저를 배신자 취급했죠. 너는 미국에 가더니 러시아를 배신하는 거냐면서요. 특히 에린이라는 친구는 절교하자고까지 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국영방송국 간부신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내보내는 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방학 때 한국을 직접 가보기로 한 것도 이런 혼란 때문이었어요. MIT 공대생들의 한국 기업 방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룸메이트 사라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던 게 전부 거짓이었다면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도 못했죠. 대신 일기장에 제 고민을 전부 썼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을까? 러시아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자만심이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죠. 출발 전날에는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한국에 가서 뭘 보게 될지, 그게 저의 세계관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죠. 특히 걱정됐던 건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거였어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진실을 봐야 할 때라는 거였어요. 룸메이트 사라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되새기며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리고 정말 그 비행기는 저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MIT에서의 그 수업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와 전기차 혁명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학점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과목이었죠. 벤 터너 교수님의 첫 수업은 누가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죠.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아버지의 딸로서 이건 자부심의 문제였거든요. 러시아요. 우리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강국이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페트로바 양. 그렇다면 러시아의 어떤 기업이 배터리 기술을 주도하고 있나요? 그 순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러시아의 배터리 기업 이름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때 교실 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4%를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을 합치면 한국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그 학생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다양한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수명, 안정성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테슬라조차도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의 내부 보고서도 몰래 살펴봤죠. 러시아의 현실은 더 처참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전기차 충전소조차 한국 기술을 수입한 거였고 러시아산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을 거부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기술에 대한 발표였죠. 저는 또다시 반박했어요. 수소 기술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에요. 러시아는 이미 수소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달랐어요. 현대의 넥소는 이미 수소차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입증했고 유럽에서 대규모로 수출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러시아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대답은 날카로웠어요. 엘레나, 기술은 자만심과 함께 가지 않아요. 한국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혁신 때문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 석유 산업은 말끝을 흐렸는데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나도 알고 있단다. 하지만 쉽지 않구나. 우리 회사에 수만 명 직원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어. 아버지의 고민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죠. 한국과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수업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현대차가 유럽에서 대규모 수소전기버스 수출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 반면 러시아 기업들의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한국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들이 보여준 자료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죠.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왔더라고요. 배터리 기술 개발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했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건 한국 학생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발전하려 노력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그저 허상에 기대어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단순히 수업 자료나 뉴스로는 부족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죠. 그래서 MIT 공대생들의 한국 기업 방문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절 이해하지 못할 거고 어쩌면 배신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애국은 자기 나라의 단점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지쳐 있을 때였죠. 그런데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러시아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깔끔함과 질서 정연함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먼저 마주한 건 공항철도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정보데스크에 물어봤죠. 친절한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서울 도심까지 43분 만에 갈 수 있어요. 배차 간격은 12분이고 심야까지 운행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데만 교통체증 때문에 보통 2시간은 걸리거든요. 티켓 구매도 신기했어요. 키오스크에서 영어는 물론이고 러시아어까지 지원하더라고요. 교통카드를 처음 샀는데 이걸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해서 더 놀랐죠. 러시아에서는 각각 따로 티켓을 사야 하는데 공항철도를 탔을 때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객차 안이 비행기 1등석처럼 깨끗하고 안락했거든요.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에 충전기까지. 심지어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그때 바로 친구 나타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절대 믿지 못할 거야.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열차. 사진을 보낸 나타샤의 반응이 재밌었죠. 그거 특별 관광 열차 아니야?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모스크바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새로 티켓을 사야 하는데 여기서는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실시간 도착 정보도 놀라웠어요. LED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 2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게 정확히 맞더라고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죠. 아버지, 이게 진짜 실시간이에요. 2분 남았다고 하면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와요. 지하철 안에서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모스크바의 화려한 지하철 역사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안전시설 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감동받은 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었어요. 휠체어 리프트는 기본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까지. 버스 시스템은 더 대단했어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본 게 맞나 싶어서 현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심지어 앱으로 택시도 부를 수 있고 택시비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심야버스예요. 새벽에도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는 게 신기했죠. 모스크바에서는 밤만 되면 택시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24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교통 시스템의 통합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스크바였다면 각각 따로 요금을 내야 했을 텐데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말이 실감났죠.
이동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 러시아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라면서 놀라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 회사의 최 부사장님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고는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시스템을 러시아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문화고 생활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편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또 다른 문화도 발견했어요. 역사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미니 전시회, 버스킹 공연. 모스크바의 지하철 역사가 지하 궁전이라면 서울의 지하철역은 지하 문화공간 같았어요. 이동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모스크바 지하철은 겉모습만 화려했던 걸까? 실용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였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이에요. 역무원 한 분께 여쭤봤더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바일 결제, 생체인식, AI 기반 교통량 분석까지. 이런 걸 보면서 러시아의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느낀 점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가는 공항철도에서 아버지께 긴 이메일을 썼어요. 아버지, 우리도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자부심은 좋지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이번 여행에서 배웠어요. 인천공항에서 남부지방으로 가는 길, 처음으로 한국의 고속도로를 경험하게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죠. 우선 도로가 너무 깨끗했어요. 모스크바 외곽 고속도로는 페인고 투성이인데 이곳은 마치 방금 포장한 것처럼 매끈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에 띈 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게 신기했죠. 3km 앞 정체 구간 우회도로 이용하세요라는 안내가 나오더니 정말 그 구간에서 차가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러시아였다면 그냥 몇 시간씩 막혀도 속수무책이었을 텐데. 처음 본 한국의 휴게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러시아의 휴게소는 사실 제대로 된 휴게소가 없다고 봐야 해요. 그냥 길가의 허름한 가게나 임시 화장실 정도? 그런데 한국의 휴게소는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어요. 깨끗한 화장실은 기본이고 다양한 음식점, 편의점, 심지어 수면실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감동받은 건 전기차 충전소였어요. 모든 휴게소마다 있었고 충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아버지 회사가 자랑하던 러시아의 충전소는 몇 개 없는 데다 고장나도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도로 위의 전광판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교통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날씨, 미세먼지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우회도로 정보를 보여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도 변경되었죠. 러시아 친구 마시한테 영상통화로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엘레나, 그거 영화 세트장 아니야? 제가 실제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특히 하이패스 시스템을 보여줬을 때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통행료를 낼 수 있다는 게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대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도로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얼음이 얼 것 같은 구간에는 자동으로 열선이 작동되고 안개가 끼면 LED 유도등이 켜지더라고요. 시베리아의 혹한에서 매년 수많은 사고가 나는 걸 생각하면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났어요. 도로 긴급군안 서비스도 놀라웠어요. 차에 문제가 생기면 근처에 순찰차가 바로 와서 도와준대요. 러시아에서는 한겨울에 차가 고장나면 동사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24시간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죠. 터널을 지날 때마다 신기했어요. 내부가 밝고 깨끗한 건 기본이고 사고 발생 시 대피 경로가 LED로 표시되더라고요. 얼마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터널에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대피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다치셨거든요. 중간에 비가 왔는데 또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도로에 물이 순식간에 배수되더라고요.
모스크바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가 물에 잠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배수 시스템을 철저히 계산했다고 해요. 휴게소에서 만난 현지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된대요.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이고 근처 휴게소의 주차 가능 대수, 식당의 대기 시간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게 실은 너무 구식이었나 봐요. 여기 도로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내가 본 것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렴.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로 관리자들의 자부심이었어요. 휴게소에서 만난 도로공사 직원분께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매일매일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동하는 내내 계속 사진과 영상을 찍었어요. 나중에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도로 안전 시스템은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다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기술이 없어서일까? 의지가 없어서일까?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인프라더라고요. 이건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노트북을 펴고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러시아 매체들이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기술력의 차이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실제로 본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전기차 기술, 대중교통 시스템, 도로 인프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MIT로 돌아가기 전에 벤 터너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틀렸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교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엘레나, 이제 진짜 배움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특히 아버지를 뵐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그리고 제 생각의 변화까지 솔직하게 써내려갔어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의 답장은 따뜻했어요. 내가 성장했구나. 이제 우리 회사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친구 나타샤는 제가 러시아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며 화를 냈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동기들은 제가 SNS에 올린 한국 관련 게시물에 비꼬는 댓글을 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반응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편견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변화의 첫걸음을 떼기로 했어요. 아버지 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었거든요. 연구소장님도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어요. MIT에서의 마지막 학기, 저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러시아가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연구했죠. 교수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연구라고 평가해 주셨죠.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절 비난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타샤가 먼저 연락해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내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그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아버지도 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 연구소와 협력 미팅을 가지셨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큰 결심을 했어요. 1년간 한국의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기로 한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러시아의 천재가 왜 한국에 가서 배우냐는 식의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배우고 싶은 의욕이 생기죠. 특히 기뻤던 건 제 변화를 지켜보던 다른 공대생들도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 인턴십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혁신하는 것. 이게 제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더 이상 과거의 자부심에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싶어요. 가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먼저 변화하고 그 변화를 주변에 전파하려고 해요. 벤 터너 교수님 말씀처럼 진정한 애국은 자기 나라의 한계를 인정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러시아 청년 기업가 포럼에서 제 경험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배우고 변화할 때예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점차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제는 확신해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러시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을 제가 하고 싶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진정한 혁신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